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훈민점 해려본 14기 5차시 제자의 강의 두 번째입니다. 자, 정음 해례편 1, 니은 2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음 28자는 각 상기 형이 재진이라.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훈민정음 상형문자라는 건 알지만 상형문자의 기본은 몇 자일까요? 기본자는 자 28자를 모두 상형했다라는 의미를 좀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서 28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초성 자음자 17자가 있고요. 여기 모음 중성 11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음은 이렇게 목구멍부터 입술까지 5자를 상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획해서 만들었고요. 모음은 이렇게 또 하늘, 사람, 땅 세 자를 만든 다음에 합성 방식으로 8자를 만들어서 모두 11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요 상형은 요 8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상형이라고 하니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형을 기본자를 한 다음에 규칙적 방식으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상형이라는 그 전략을 유지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초성자, 자음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범 17자니라. 초성자는 모두 17자라고 해서 기본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음 기는 상, 설금, 폐후, 지형이라. 어금니 소리 글자 기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 이제 어금니 아자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연구개음이죠. 여린 입천장. 그래서 이 목조 바로 앞에 물렁물렁한 그 입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는 이제 어금니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 어금니를 가지고 명칭을 만든 것 뿐이죠. 자, 그래서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엑스레이 찍어 보면 기, 그 이런 걸 발음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지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침으로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이제 만약에 기 하면은 여기 모음이 붙기 때문에 이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정확히 실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의 실체를 요 기억이라는 그 초성자의 실체를 그래서 여기다가 긱 이렇게 받침으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긱 하면은 진짜 혀뿌리가 목골을 막아서 그대로 있으면 막 숨이 가빠지겠죠, 그죠? 그렇게 느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그런 상황을 상형도를 그린 것인데요. 요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서름 니는 상설부 상악지형이라. 혀소리 글자 니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자, 이거는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역시 니, 나, 뭐, 느 하면 이제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듣기가 어려운데, 자, 받침을 해보겠습니다. 난, 닌, 는, 는 하고 멈춰보실까요? 는 혀끝이 어디 다 있습니까? 바로 윗니 바로 그 윗이 그 바로 뒤쪽에 윗잇몸. 그래서 이 상악이라는 것이 이제 윗잇몸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근데 어떻게 본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직선만으로 본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고 과학적인 문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가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면 혀끝이 윗잇몸에 닿습니까? 입 천장에 닿습니까? 하면은 진짜 반 정도가 입 천장이라고 이게 손을 들어요. 그게 이제 정확히 발음을 안 했거나 아니면 발음했어도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입천장이 되면 이게 혀가 확 말아가지고 위로 가야 되니까, 아니 위로 가거나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니면 그 입천장이 슉 올라가서 닿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렇게 될 때가 있어. 그게 이제 술이 취했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은 너 그러잖아요. 근데 술 취하면 라 저기 제가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연기.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야, 제가 그냥 술을 너무 잘 저기 술 고래하냐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기라니까요. 그래서 술이 취하면 이게 혀가 말리면서 꼬이는 거죠. 혀 꼬인 소리가 나오면서, 아, 말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혀 꼬일 정도로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수는 미는 상구형이라. 입술 소리 글자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 이 입 모양을 상구형, 뭐 해려보니 거의 완벽한 책이지만 가끔 아쉬운 게 있어. 이제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진술들이 뭐 덜어 있죠, 그죠? 입 모양을 본떴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입 모양인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음, 정확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미음을 발음할 때의 그 입 모양이겠죠. 그래서 역시 이로 끝나니까 그때는 정확히 못 느끼지만, 우리가 뭐 몸 하면 그 미음이든 비읍이든 피읍이든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이 딱 닿았다 코로 나오면 콧소리 미음이 되는 거고요. 이 터져 나오면 비읍과 피읍 같은 파열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 보면, 또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에 보면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몰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엉터리 그림이죠. 당연히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이 닿은 앙담은 모습을 앙담은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입구자랑 비슷하다 보니까 입구자를 모방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발음할 때 그 발음 작용, 그때 입 모양을 본뜬 것이니까. 자, 치음 시는 상치형이라. 이소리 글자 시옷은 이 모양을 본떴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가 이렇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시비처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그 혀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혀는 사실은 이게 곡선이죠, 곡선. 이거를 상형, 기호화시키기 위해서 추상적 도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빨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런 게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윗니와 아랫니가 닿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을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도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음 이는 상후형이라. 목구멍 소리 글자 이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의 이 동그라미는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럴 경우에 요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받침으로 나오는 것은 옛날에는 바로 어금니 소리에 해당되는 지금의 연구개음 옛니응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헤레몬에서의 초성에 나오는 동그라미가 지금은 음가가 있다고 보지만 이때는 음가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규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에서 이렇게 우리가 입을 뭐 이렇게 벌렸을 때, 또 입이든 코든 이렇게 숨소리가 드나들었을 때의 그런 목의 상태,
딱 멈췄을 때 목의 상태가 다르겠죠, 그죠? 뭐 그걸 섬세하게 뭐 이렇게 드러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있는 듯이 없는, 없는 듯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발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본자 7자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획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자 우리가 또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아설순치로 하면 어, 시옷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외웠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날 모습은 그렇게 초성자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에 반포하던 그날 모습은 어땠을까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은 우리 남학생들은 그녀 모습은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놈 모습을 그랬을까요? 그렇게 또 그, 비속어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노는 애들은 뭐 그놈의 샥 그러기도 하고. 자, 왜냐면 이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음 상형할 때 기본이 된 5살 쓰시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게 외웠는데, 아무리 뭐 봐도 그날 모습은 이게 제일 아름답고 또 이 5자 갖고 있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자, 킵이 기는 성출 초려하니 고가획이라 키는 기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세게 나는 그래서 성출 초려 조금 초자 조금 더 세게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자, 그래서 가획 원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요 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세종대왕께서 이 획을 그을 때도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을 거냐, 여기다 그을 거냐, 많은 고심을 했는데 여기다 긋게 되면 이게 빈 공간이 생기고 더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다 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너무도 편하게 그냥 해라몬을 읽고 가획했다라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세종단께서 요 가획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고민을 했을까, 그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여기다 가획할 수 있잖아. 여기다도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여기다 가획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쓰기도 더 효율적이다. 그런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어제도 제가 이 로터리 클럽에서 강연을 하는데 어디 가는 곳마다 질문이 나와. 이 가림토 문자, 당문시대에 가림토 문자가 진짜 있었느냐? 자, 가림토 문자가 당문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 80%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든 그런 어떤 배경, 학문, 그렇게 만들었던 어떤 그 진짜 세종과 같은 그것이 뭐 단군, 우리 할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그런 주체가 있었고, 그런 주체가 뭐 집단으로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 가림톱자 38자인데, 대단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금의 훈민점 글자 28자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당군 시대에 뭐 이런 식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 그죠? 어떤 그런 관련된 학문과 배경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상상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런 훈민정 같은 문자가 당군 시대에 있었다면 절대로 진짜 우리가 중국의 무슨 뭐 그냥 침략을 받아서 진짜 막 식민속국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 한자에 보다 몇백 배 효율적인 문자가 있는데 그게 사라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사라지다시피 했고, 있는데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발견이 안 돼요. 뭐 간혹 뭐 어디 청동기 그릇에 뭐 이렇게 뭐 그런 가림토 문자 있다고 뭐 이런 몇 가지 증거가 나오지만 그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진짜 엄청난 문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증거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림토 문자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얼마나 정말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저는 그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상 주던 뭐 개근상 10명 나오라고 해가지고 첫 학생만 있죠. 예. 품행이 방종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다녀서 이 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이하도 뭐 그렇게 하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번역을 읽겠습니다. 니에서 D, D에서 T, 미에서 B, B에서 P, C에서 G, G에서 치, E에서 E, E에서 he가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같으나 오직 옛 이형만은 다르다. 여기 이제 2차자 설명이 나오는데 오직 옛 이형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요 옛형이라는 게 기억과 같은 계열의 울림소리죠. 그래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죠? 악, 앙, 이게 악의 받침의 기억, 그죠? 그때 초성, 앙, 이때 받침, 요 옛형이 옛날엔 초성에도 났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이런 발음이 있어요. 이리 니 이렇게. 그래서 니. 그래서 이게 부를 때도 쓰고 이렇게 똥을 울 때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아무튼 위치가 같죠. 다만 입으로 터져 나오느냐 코로 나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용단께서 요 기억을 상형 기본자 삼았으니 이 코로 나오는 소리를 이거를 아마 진짜 얼마나 또 고심을 하셨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코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울림소리예요. 이 옛니형은 이거는 안 울림소리고. 그러니까 전혀 같은 자리지만 이 성질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기억에다 가획을 하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기억과 같은 안 울림소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울림소리, 목구멍의 울림소리.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게 목전 밑에서 나오는데 목구멍 바로 위죠. 그죠? 그러니까 목구멍에 울림소리 동그라미. 그걸 빌려오는 겁니다. 이게. 빌려다가 이렇게 코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가획을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같은 계열에서 획을 했는데 요 옛얘만큼은 같은 계열의 기본자인 기가 아니라 다른 계열 목구멍에서 빌려왔어. 그래서 오직 옛이형만은 다르다. 가획은 맞지만 일반 가획과 다르다. 그래서 저는 특별 가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런 예외 때문에 한글이 과학적인 글자라고 하지만 이런 예외가 있다.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예외가 과학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공 바로 위에서 나오고 목구멍에 나오는 울림소리의 특성을 살려서 울림소리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발음하는 그 실제 발음이라는 그런 경험적 실체적 사실 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그게 과학이 아니면 무엇이 과학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꼭지형 이거 볼 때마다 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 혓소리 글자 리, 반 이소리 글자 지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떠으나 그 짜임새를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획을 더한 뜻은 없다라고 해서 가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획을 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획을 더한 뜻, 의미가 다른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요거 반시옷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자, 요게 문자 명칭은 반시옷이고 음가 명칭은 반치음이에요.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당연히 기본자 시옷에다가 획을 더했죠. 이거 획을 더했다라는 거, 이건 초등학생들도 보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획이 더 늘었으니 소리가 더 세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옷은 안 울림소리, 무성음이고 이건 울림소리고 더 약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체자라는 말은 해로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침지, 역상설, 설치, 지형, 이기체니라. 기체. 그래서 저는 이 체를 짜임새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짜임새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짜임새를 다르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체를 이체자라고 이제 우리 국어학자들이 그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죠. 뭐 새롭다기보다도 이걸 활용했으니까 똑같이 이체자라는 용어가 그대로는 안 나오진 않지만 그 근거가 되는 말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기체. 여기서 나온 말이 이체자. 저는 참 이체자 하니까 가역자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 가역자다. 뭐 특수 가역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부인지 유섬은 무릇 사람의 말소리는 본어 오행이라 오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음성 과학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시 또 이렇게 동양의 보편 철학인 음양오행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철학과 과학을 또 융합시켜야 되는데요. 아무튼 자, 이 무릇 사람의 말소리 오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떻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행에 대한 설명을 보기 전에 이 오행을 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오행은 우리가 월화 수목금토에서 월요일과 일요일만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차례대로 얘기한다면 옛날 차례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목구멍부터 써놨습니다. 목구멍 물기가 많아요. 물 숫자 그 위에 어금니 쪽에 나무 목자 혀 쪽에 혀는 뭐죠? 불, 화 그다음에 이빨, 쇠, 금, 입술, 흙 한자로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자리에 나는 소리, 목소리, 어금니 소리, 혀소리, 이소리, 입술 소리 한자, 어식, 용어, 후음, 아음, 설음, 치음, 순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오행은 색깔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검정색, 나무는 푸른색, 불은 붉은색, 쇠는 하얀색, 하얀색 처리로 글자를 나타낼 수 없으니 이렇게 배경을 까맣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또는 흑색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땅의 기운에 의한 오장 육부가 있습니다. 자, 목에 물기가 많아요. 물을 다스리는 오장은 뭐죠? 콩팥, 한자어식으로 신장. 그 다음에 나무 쪽에, 간장.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하죠. 오장 육부를 같이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콩팥과 방광, 나무 쪽에 간장과 쓸개, 불, 뜨거운 심장, 우리말로 염통이라고 하죠. 작은 창자, 소장, 그 다음에 폐장, 여기 쇠, 허파의 바람 소리가 막 나오듯이 소리가 나죠. 그래서 한자어식으로 폐장, 우리말로 허파, 그 다음에 오부 또는 육부로 가면 대장, 큰 창자, 그 다음에 입술 쪽은 위를 둘러싼 우리말로 지라라고 합니다. 지라, 한자어식으로 비장, 위 또는 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실제 어떤 자연적인 측면도 결부시켜서 외울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박지영 선생님이 이분이 되게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한방 지식도 풍부했던 분이신데요. 한글학계 우리 이사님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참 좋습니다. 신장이나 방광이 나빠지면 얼굴빛이 검게 바뀐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콩팥 우리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정색과 물이 연관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푸른 먹거리는 간장과 쓸개에 좋다. 뭐 이런 실제로 좋죠. 그래서 그 푸른 먹거리 많이 먹을수록 간이 좋아지니까 푸른 먹거리 많이 드셔야 되고 사실 푸른 먹거리 많이 먹으면 사실 모든 몸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붉은 것은 심장과 소장에 좋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팥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실제로 팥이 붉으니까 작은 창자 마찬가지고요.
회장이나 대장이 나빠지면 얼굴이 희어진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회당되는 거기는 이제 하얀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런 것은 비장과 위에 좋다. 그래서 병아리 콩이라고 하죠. 그 누런 콩,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밥을 하는데, 아무튼 그 누런 콩 많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비장과 위장 좋아서 비위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비위가 약해져. 음, 자,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 모음자에는 이게 삼재, 삼태극, 그러면서 하늘 양성, 땅 음성, 음양조화, 이기지묘라고 했고요. 삼조화 상생, 삼재지도의 원리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에 역시 동서남북 오행, 순환 상생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음 다섯자에 이렇게 오행, 조화, 상생 의미를 담았고요. 자, 이 기본 상형도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이렇게 보기 좋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음성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표를 먼저 인지하시고 보시면 하나하나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어, 해려본 내용 강독과 이해에 많이 되겠죠. 그래서 목구멍부터 목구멍의 발음기관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깊숙하고 늘 젖어 있죠. 발음 특성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는 듯이 통하는 이 목구멍 비어 있는 듯이 통하면서 좀 더 강하게 나오면 하하하 뭐 약하면 또 막 들리듯 말 듯 그렇겠죠, 그죠? 자, 이 오행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소리 아음은 어떻습니까? 이 어금니를 기준으로 본다면 발음 그 어금니라는 발음 기관의 성질 어긋나고 길죠. 이 송골니 같은 걸 연상하면 좋겠고요. 기키끼니 이런 발음의 성질 목구멍 소리와 비슷하지만 어딘가에 막혔다가 나는 소리다. 그죠?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오는 파열음. 기키끼는 파열음, 니는 콧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티띠 니디 발음기관. 그러니까 이 혀라는 발음기관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재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니까 구르고 날리듯이 랄랄라 나나나 뭐. 그 다음에 지시 지찌 이 이라는 발음기관의 성질 억세고 단단하죠. 거기서 나는 발음 성질은 어떻습니까? 쇳가루 부서지듯 나는 소리로. 이게 훈민점 해례본을 이 문학책으로 볼 수도 있어요. 대단히 그 묘사가 섬세하기도 하고 비유적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이 쇳가루 부서지듯 나는 소리, 그러면서 걸리듯 나는 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 소리는 어떻습니까? 입술이라는 발음기관은 모난 것이 합쳐졌다. 앙담은 윗 입술 가름이 닿은 모습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거기서 나는 소리 입술이 넓은데 머금어서 나오니까 머금듯이 넓게 나는 소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서 오상이라는 걸 설명 안 드렸죠. 그죠? 오상.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도 원리 다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는데 그때 설명 안 드린 것이 천간과 지지입니다. 물론 이 천간과 지지에 관한 설명은 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 38, 3양성, 38, 27, 50, 49, 16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지지 쪽으로 12띠로 우리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 3에 해당되는 인, 8쪽이 묘, 5, 4 12개니까 이제 이 가운데 중앙에 그 5에는 두 개가 배치가 되는 거죠. 진과 술.
그 다음에 10에는 축과 미 이렇게, 그 다음에 신유, 자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토라는 것이 5와 10이 중앙이기 때문에 그 이 무와 기, 진술, 충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올라가지 못한 용을 이제 이무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어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여기 중앙에 뭔가 중심을 잡고 있다가 이제 이 용이 돼서 승천을 해야 되는데 승천하지 못한 그런 이무기가 여기서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이 잠과 모음의 그런 오행을 오방 실제로 그 배치를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멋있죠? 약간 복잡하게 좀 멋있어요. 근데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흙에 해당되는 게 중앙이니까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중앙이고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자, 이 자음과 모음의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행을 이렇게 입체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검정색, 나무 쪽 파란색, 그 쇠쪽 하얀색, 그 다음에 남쪽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남쪽이 밑에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방위대로 그린 거고, 아무튼 중앙에 요 해당되는 자음 미, 피고 흘계자리 그죠? 그 다음에 계절론이 는절임이고 음악으로는 궁음이고 그 다음에 5장 6부로 가면 이제 그 5장으로 가면 지라고 6부는 헤라본의 설명이 안 나오니까 5장까지만 해놨고요. 5장으로 보면 믿음이고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음도 당연히 오행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레아와 아레아는 숫자는 5고 은은 10이고 2는 숫자가 없어요. 아무튼 요 기본자가 중앙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중앙에 해당됐을 때의 오행, 흙, 뭐 계절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이건 왼쪽 거 오른쪽 거 다 똑같아요. 다만 글자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와 요는 남쪽 나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북쪽이 오와 유, 그 다음에 서쪽이 어와 야, 동쪽이 아와 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실제 해례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합조 사시 불패하며 협지 오음이 불련이라. 그러면 내 계절에 합하여도 어그러짐이 없으며 오음계와 맞춰봐도 잘 어울리고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네 계절인데 이제 그 계절의 어떤 중앙 역할을 하면서 각 계절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토에 해당되는 계절인데 그것까지는 5계절이지만 또 헤라본 늦여름이라고 그랬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사시라고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자음이든 모음이든 진짜 이 계절의 순환 상생, 뭐 음악 이 모든 거랑 잘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음기관 특성과 철학을 결합시키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후수 이윤이니 수ян이라. 목구멍 깊숙할 숫자, 젖을 윤자.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는 물이다. 자, 그래서 목구멍 깊숙하고 젖어 있다라는 것은 과학적 설명입니다. 음성과학. 오행으로는 물이다. 이건 이제 그 철학적 설명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설명 방식 잘 보십시오. 지금으로 봤을 때 이런 과학과 철학을 철저히 융합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깊숙하게 젖어 있다. 과학, 오행, 물이다, 철학 이런 걸 결합시키려고. 바로 이 과학과 철학을 융합시켰고 그 융합된 가치를 부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 훈민정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음성과학과 이런 음양 오행이라는 철학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보편성이죠. 자, 이 철학과 과학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편성, 유니버셜리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보편적 가치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평등 이념이죠. 그런 것이 여기 담겨 있고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어 이통이님, 여수지 허명이 유통이 아니라 말소리가 비어있는 듯이 통하므로 이는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 같다. 뭐 말소리가 비어있는 듯이 통한다. 역시 목구멍의 어떤 물리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또 비유적으로 유통,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해례본에서 이 유통이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통이라는 말은 어디서 보았나요? 바로 불상유통 세종서문에 나오죠. 말과 그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된다. 한문 때문에, 한자 때문에. 또 한자 쓰는 백성과 안 쓰는 백성이 소통이 안 돼, 유통이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어시 위동하고 위 우운이라. 자, 계절로는 겨울이고 뭐가요? 목구멍 소리가 겨울이고 음열로는 우음계, 궁상각치 가장 높은 소리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미, 시, 뭐 기, 히 바로 목구멍 소리가 가장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 그다음에 아착 이 장인이 목이 아니라 자, 어금니는 어긋날 착자, 어긋나고 길다. 어금니 긴 어떤 뾰족뾰족한 모습 연상하면 되겠고요. 오행으로 나무다. 자, 성사 후 이실이니 여, 목지, 생어, 수의, 유형이 아니라 자, 여기 어금니란 말이 생략됐어요. 어금니 소리는 후, 사후, 목구멍 소리에 비슷하다. 그런데 이때 실은 열매 실자가 아니고 꽉 찰 실자예요. 하긴 뭔가 꽉 찼을 때 열매가 되는 거니까 뭐 가사실은 뭐 같은 뜻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꽉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혀뿌리가 목을 막을 때 그런 상태. 그게 이제 그 꽉 찼다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물에서 나되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목구멍이 물이라고 했죠. 그죠? 그 위에 어금니 소리가 나무고. 그래서 그 마치 그 어금니 소리가 그 나무가 물에서 나듯 바로 이 물기운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나무가. 그래서 바로 실제로 기역, 쌍기역, 키역 이런 것이 막 나무가 자란 모습, 줄기가 확대되는 모습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고요. 자, 그런 어금니 소리는 계절은 봄이고 음률은 가금계다. 그래서 궁상각치우, 이 소리 상, 그다음 이게 해야가 더 약간 높죠. 높게 나오게 하죠. 막 능동적이니까. 그래서 시음이고 아무튼 기역은 가금계입니다. 자, 다음은 설례 이동하니 화ян이라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니 오행으로는 불이다. 자, 혀소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성전이양, 날릴 양자, 성전이양은 여 화지 전전이 양양이 아니라 혀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은 이 전전이 양양이라는 건 일종의 그 관형구 같은 겁니다. 중국의 고전에 많이 나와요. 막 불이 타올라 전전이 양양. 뭔가 이제 막 불길이 퍼져 나가면서도 막 위아래로 막 그죠? 우리가 막 불이 낼름거리듯이 탄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를 한자로는 전전이 양양 이 난리양자 막 날아가듯이 막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의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이 타올라 퍼지며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전전이 양양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자 한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문은 거의 문법이 없습니다. 이제 원시원화에 가까워요. 문법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막 한 낱말이 명사가 되기도 동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 규칙성이 약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되게 함축성이 강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문명 문화의 어떤 중심지가 됐는데 어쨌든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이게 우리 문화 상대이 차원에서 이게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문 자체가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되게 우리 말처럼 복잡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황엄이라는 사신이 왔는데 막 그 태종이 화포 실험을 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좋아하는 척하면서도 막 그냥 이런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저렇게 화포가 발달돼 있다니 그럼 놀람이 있으니까 막 낯빛이 일그러져. 근데 한자로는 색동, 진짜 한자로는 이렇게 어, 색깔의 색자랑 그죠? 움직일 동자로 해서 이렇게 그냥 두 글자 표현해놨죠. 근데 낯빛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사관이 만약에 그때 한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훈민정음이 아마 낯빛이 흔들렸다. 황엄이라는 사신의 낯빛이 묘하게 흔들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빨리 적어야 되니까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색동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어시 위하하고 어음 위친이라 계절로는 여름이고 뭐가요? 혀소리가 음률로는 치음계다. 요 치자의 왼쪽 위에 권점 있죠? 무슨 성이죠? 평상거입 상성이죠. 상성일 때는 그렇게 음계치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붙었으면 불을 징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치강 2단이니 금연이라. 이는 강하고 끊을 듯 날카로우니 이 단자를 그렇게 이제 번역한 거죠. 오행으로는 세이다. 이 소리. 이제 자, 이라는 발음 기관의 특성과 철학적 특성. 자, 이 소리의 어떤 특성은 어떤가요? 성설이 체하니 여금지 설쇠이 단성이 아니라 이 소리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걸리는 듯하게 스 나는 것은 쇠가 부스러졌다가 다시 단련되어 단단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그 쇠에 해당되는 거니까 쇠의 특성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시 위추하고 위상인이라 계절로는 가을이고 음률로는 상음계이다. 뭐가요? 이 소리가요. 순방 이하빈이 토ян이라. 자, 입술이란 발음기관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이 합해지니 앙담은 입술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행, 철학은 땅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 소리의 특성은 어떤가요? 성합, 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함, 이광이니. 엿토지, 함축, 만물이 광대하니라. 자, 입술 소리가 그 머금을 함자죠. 머금으며 광,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머금으며 넓고 큰 것과 같다. 입술 소리가 오행으로 땅이니까 땅의 특성과 입술 특성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입술 소리의 계절은 뭡니까? 시위 개하이고 늦여름. 여기서 늦여름은 여름에 늦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계절의 중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여름은 계절의 중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률류는 가장 기본되는 지금의 도레미파솔라시의 도에 해당되는 궁음계이다. 자, 연순의 생물 지원이요 환의 성물 지용이므로 고 오행 지중에 수화위되니라. 자, 발음 기관에 여러 개 있는 거죠, 그죠? 입술, 혀, 그런 발음 기관 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발음 기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목구멍과 혀죠. 바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구멍에 해당되는 게 물이죠.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혀에 해당되는 게 불이죠. 불은 만물을 이루게 하는 작용이므로 오행 가운데서 물과 불이 으뜸이다. 목구멍은 소리가 나오는 문이요. 혀는 소리를 변별해내는 혀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많은 소리를 변별해내죠. 그래서 오음 가운데서 목구멍 소리와 혀 소리가 으뜸이 된다. 이 훈민정 해례보는 음성과학 책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음성과학. 자, 서양에서 음성과학은 20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음성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 발음기관 특성에 대한 객관적 기술,
그 음성 발음기관과 그 발음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발음 나는 곳을 5개로 나누고 이런 것은 뭐 인도에서 넘어온 언어학, 음성학, 그죠? 중국의 성문학 다 이렇게 보편에 나누는 어떤 기준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발음기관 하나하나의 그 음성학적 특성을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그걸 이런 건 이제 해려본에서 처음 이루어진 거니까. 자, 현대 언어학, 그죠? 인류의 언어학은 해례본에서 지배하게 됐고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언어학의 기본이 뭡니까? 언어의 기본은 의문론과 문자학과 음성학이잖아요. 바로 해례본이 그런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입술이라는 그 발음자 특성 어떻습니까? 입술 끝에 있다. 왜 끝에 있다고 했나요? 순거말. 왜 끝이라고 했죠? 자, 이 음성은 허파, 들숨, 날숨의 그런 수축작용에 의해서 이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발음을 하고 이 허파를 기준으로 본다면 입술은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토무 정유의 이 기왕 사계지의 아니라 오행의 흙이 일정 방위가 없이 네 계절에 기대어 네 계절을 왕성하게 함을 뜻한다. 자, 입술 소리 흙은 또 방위로 보면 중앙이죠. 방위로 보면 중앙이에요. 그죠? 계절로 봐도 중앙이고 방위로 봐도 중앙이야. 그래서 입술 소리 또는 입술이라는 그 발음기관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이기 때문에 말로 계절로 본다면 동서남북을 존재케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중앙이 없으면 방위가 의미가 없잖아요. 중앙이 있기 때문에 방위가 있어요. 그래서 방위를 본다면 중앙이란 방위가 모든 동서남북이라는 방위가 있게 하는 그런 근본이 되는 거예요. 중앙으로 인해서 방위가 있다. 그러니까 내 방위를 방위답게 하는 게 중앙입니다. 계절로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앙이야. 그 중앙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네 계절의 존재 이유가 있고 네 계절의 순환 상생하는 그런 기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순환 상생의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입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입술을 통해서 발음이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또 발음 특성의 어떤 중요성을 또 이런 식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즉 초성 지중에 자, 유, 음양, 오행, 방위, 지수이 아니라 이런적 초성 중에서 초성 속에도 자체 음양, 오행과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뭐 초성의 방위의 수, 뭐 방위 그 수라는 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방위 설명을 한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우, 이, 성음, 청탁이 언지건데 또 말소리를 자 이번엔 이제 어떻게 무슨 설명을 이어갈까요? 자, 맑음과 흐림, 청탁이라는 그 소리 성질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디, 비, 지, 시, 이는 위 전청이라. 자, 이런 소리들은 아주 맑은 소리 전청이 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음, 예사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엔 평음, 예사 소리란 말 당연히 없었고요. 여기서는 전청, 아주 맑은 소리. 뭐 이렇게 탁하지도 않고 거치지도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키티, 피치, 히는 위 차청이라. 차청은 직역을 하게 되면 버금 맑은 소리. 그 전청보다는 덜 맑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얘기하면 거센 소리, 격음 또는 유기음이라고 합니다. 끼띠삐, 찌, 씨, 히는 위 전탁이라. 이건 아주 흐린 소리 전탁이 된다. 지금의 된소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의 된소리가 아니라 유성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기역이라는 소리는 안 울림소리 무성음이에요. 무성음을 합쳐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성음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근거는 중국에서 이당 15세기에 이런 전탁음이 유성음이었어요. 이게 목청 울려나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전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운다는 기본 생각은 중국과 우리가 기후가 다르고 땅이 다르니까 말소리가 다르다는 게 대기본 전제이죠. 실제 그렇고
그러니까 말소리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중국 그런 음운하게 대입시켜가지고 이걸 유성음이라고 주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두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의 된소리보다 대다라는 그 정도가 좀 약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까마귀 이러면 이제 그 까 이러잖아. 까 이렇게 약간 좀 약화된 된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서양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거 참 이 소리를 되게 된소리를 어려워하는데 이, 이 목에 긴장을 준다 그래요. 그냥 기죠. 기용 끼, 끼, 끼. 목에 긴장을 주다 보니까 마치 그 긴장을 주는 것이 이 목청, 그 성대를 마치 울려나오는 것처럼 착각이 되니까 이걸 유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죠? 자, 님이, 지는 위 불청불탁이라. 불청불탁, 막지도 흐리지도 않은 불청불탁. 지금의 울림소리 유성음입니다. 자, 모음 100% 유성음이니까 이 자음 중에서는 요 6자만이 울림소리가 되고 여기 안 들어있는 순경 비읍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자, 님이는 기성 최불려이니 고 차서 수제 어후나 이 상형 제자 즉 위 지신이라. 님이 니은 미음 이응이라는 이 글자들은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는 시초가 된다. 그 상형 기본적으로 삼았다. 소리도 약하고 또 그런 만큼 이제 가장 단순한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울림소리가 아니면서 기본자가 된 게 있죠. 시와 지는 수계 위 전청이나 이 시비 지 성불려이니 고역 위 제자 지신이라. 시와 지는 비록 다 전청이지만 시는 지에 비해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그죠? 글자를 만드는 시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전청이 두 자나 있어. 근데 어떤 걸 기본으로 할 거냐? 당연히 단순한 거, 시를 이런 얘기. 유아치 이는 수 설금 폐우 성기 출비나 이기 성여 이 상사이니 고 운서의 의 여유 다상 혼영이라. 금 역취 상어후나 이 불위 아음 제자지신이라. 오직 어미소리 옛이응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울이 나가지만 이의 소리는 동그라미와 비슷해서 운수에서도 이와 이가 많이 혼용된다. 이제 이를 목공을 본떠 만들었으나 어미소리 글자를 만드는 시초로 삼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이 옛니형 소리와 동그라미가 인접해 있어요. 동그라미는 목구멍 소리고 옛니형은 바로 그 위에서 나는 어금니 소리입니다. 글자만 해도 비슷해.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 중국의 그 이 한자 여기 요 요자랑 요 유자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쓰면 이렇게 의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유는 이제 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지금을 생각하면 이 동그라미 음가가 없어. 옛형은 음가가 있어. 무가 유야 지금을 생각하면. 근데 비슷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 15세기에는 동그라미가 음가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후도, 유성, 마찰음이에요. 나오는 위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혼동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 운수에서도 혼동이 됐고 우리도 혼동이 됐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엉자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요걸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옛니형 발음법 이거를 이제 응어를 합친 거죠 이게 응어 그래서 초성의 이 발음이 났어요 어 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야 우리 김선호 선생님 초성의 옛니형 발음 너무 잘한다 정확히 뭐 그러는데 막상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게 어제나 어제나 별 차이가 없이 들려요. 실제 발음이 나와서 실제 낱말 쓰일 때는 이게 초성의 예능이 나올 때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슷해지는 거죠. 어제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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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초성의 예능이 이제 탈락이 되고 안 쓰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후속 수의 아속 목이니 니 수제 이 상사하여 유목지 맹하 생어 수의 유연이며 상다 수기 아니라.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 나무에 속하는 까닭에 옛니응 이는 비록 어금니에 속해 있으면서 또 동그라미와 비슷해서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우며 거의 물기가 많은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목에 물이 많아요. 그 위에서 나오는 옛니응 물을 먹고 자란 나무 같아. 뭐 그런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기는 목지 성질이요, 키는 목지 성장이요, 끼는 목지 로장이니 고지 차내 개취상오얀 아, 상어아니라. 자, 기역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고 기역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고 쌍기역은 나무가 오래돼 굳건해진 것이니 이는 모두 한결같이 모두 어금니를 본뜬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같은 곳에 나오는 이제 기역에서 그저 가획되고 또 기역을 나란히 쓰니까 쌍기역이 됐고 그래서 어 하나의 뿌리에서 막 가지가 갈라져 나오고 막 그러듯이 그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지고 또 나무가 오래되면 이 나무가 이게 좀 나무가 오래돼서 굳건해졌다. 진짜 이게 쌍기역 아니 기역보다 쌍기역 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진짜 넓어지고 커지고 그러면서 굳어진 그러면서 탁하게 난 소리처럼 묵직하게 그럼 이래서 이제 이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헤라본을 지은 전 8명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한글을 쓰진 않았지만 이걸 세종대왕의 뜻을 받아서 이걸 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고심을 했을 것이며 또 한결같이 다 문학가 옛날에 양반 사대부들은요 문학가가 아니면 과거를 볼 수 없었어요. 양반 무시를 못했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과거 시험이라는 게 논술 시험, 지금의 논술 시험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냥 백성들이 세금을 공평하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논술 시험이죠. 그런데 뭐 두부의 시에 대해서 해설하라 그런 뭐 논술 시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한시를 짓지 못하면 양방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 지면 금진미주는 천이오리오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론학시 민론학교 가성고초 원성고라 금잔에 마시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서반에 기름자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떨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 또한 드럽더라. 이건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이몽룡이가 지은 한시죠. 그죠? 이런 시를 그냥 수시로 주고받고 그랬던 거죠. 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근데 다만 이제 양반들만이 그런 문화를 향유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전청병서 즉위 전탁은 이기 전청 지성응 즉위 전탁이 아니라 전청 글자를 기역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쌍기역 전탁이 되는 것은 전청의 소리가 엉기면 전탁이 된다. 그래서 이 된소리 글자 전탁 글자의 소리 자지를 응자라고 봤습니다. 그죠? 이 엉기를 그러니까 이 탁하게 나온 걸 엉긴다고 본 거죠. 그죠? 끄, 끼, 끼, 기, 끼. 예, 그러니까 이 목청 쪽에 후두에 그 이렇게 목에 긴장을 준다는 것을 긴장을 주면 이제 된소리가 되는데 긴장을 준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엉긴다. 소리가 엉긴다. 그래서 소리가 흐려진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유후음 차청위 전탁자는 개이 이 여린이 히읗은요. 초성이 나오면 이 동그라면 좀 더 강한 소리. 동그라면 이게 그냥 뭐 입을 벌리고 코 벌리고 있는 상태에 나온 소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살짝 그죠?
그리고 이제 한자음에서는 이게 뭐 음악의 음자 같은 경우 그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음이죠. 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린 실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강하게 좀 해준 이를 붙인다면 희비 이 성천이니 고응이 의 전탁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목구멍 소리만은 차청이 전탁이 되는데 그것은 대개 이는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희는 이에 비해서 소리가 얕아서 엉겨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자, 다른 된소리 글자들은 이게 전청 글자를 나란히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읒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이게 전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발음이 동그라미보다는 강하지만 소리가 잘 안 들려. 그죠? 안 들리는 걸 합쳐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만큼 예외로 차청, 그러니까 키읔과 같은 차청 글자인 히읗을 합쳐서 이렇게 쌍예,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외지만 이 예외가 과학이죠. 얼마나 섬세하게 이런 소리, 글자에 대한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관찰하고 실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를 동그라미를 연서 순음지하면 순음 연서 그래서 연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으로 이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음 밑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어서 쓰면 즉 위 순경음자는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인데 이 경음 순사합이 후성다연이라. 자, 이러한 입술 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살짝 다물어지면서 사합, 사자가 살짝 사자거든요. 살짝 다물어지면서 목구멍 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비읍을 비 할 때와 다르게 이 목구멍 소리 살짝 섞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비 할 때보다 이제 입술 닿았다가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인데 터지는 걸 좀 막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서 목구멍 소리를 섞어요. 그러면 미 그러면서 이제 코로다가 이게 일부가 소리가 나오면서 목젖이 울리면서 그야말로 울림소리 비읍이 되는 거죠. 그죠? 미 이렇게. 자, 그 제가 세종소리라는 유튜브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은 훈민정 해례본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음양오행 이치 왜 중요한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음성과학적 설명 나왔고 또 음성과학과 철학을 결합한 또 설명까지 짚어봤습니다. 훈민정 해례본 입장 독본 참고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